이미 그 역사적인 역사적인 멍해를 부담을 안고 있는 일본의 세대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80%에 가까운 사람이 전후 세대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그렇다고 일본이 자기네들의 교과서에서 자기네 2차 대전 당시에 그런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과거의 문제를 계속 앞에다 내놓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양국 관계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간다는 게 너무너무 공허하게 되거든요. 뭐 그걸 떠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분단을 해소하는 과정, 북한의 위협 안에서의 우리의 대처, 안보적인 대처,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한미 동맹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미국의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두 개의 동맹국이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미국에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아베 총리라는 사람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취임하기 전에 이미 맨하탄에 날아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그 정상으로 처음으로 가서 2박 3일을 같이 보내는 정상입니다. 적어도 일본 애들은 미국을 상대로 내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쥐어 맞더라도 어느 정도의 크레딧, 점수를 얻어가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또 미국이 판단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의 전략적인 가치는 동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차원에서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보는 동아시아의 두 동맹국의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볼 때 일본은 나름대로 미국과 대화가 통하는데 한국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는 게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베가 미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가 느끼는 동아시아의 한일 관계 속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껄끄러운 점을 비추게 됩니다. 결국 그건 우리한테 돌아오는 화살이 된다는 게 저희들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또 중국은 이 틈새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파고들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같은 보조를 취하자. 근데 저는 더 이상 그런 거는 물론 사드 정국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우리들이 쉽게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일본에 사지만 중국과 연대를 해가지고 일본을 비난하는 건 우리한테 득이는 괜찮은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아베 정부에 들어서서 지금 이제 소위 언론을 표시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헌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론적인 우리의 정부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상으로 아베 정부가 나름대로 자유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평화유지를 확대 파견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할 이유도 없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작동하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득이 안 되는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만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얘기합니다만은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오부지의 그 미래를 향한 한일 간의 그 커뮤니티를 낸 이유가 사실 그 정신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한일 간의 샤틀 디플로마스입니다. 한일 관계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전화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반나절이면 가서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지근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라. 정상들이 만났다고 해서 뭐 매번 조인트 커뮤니케가 나오고 공동성명이 나오고 모든 문제에서 합의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라. 그래서 필요 없는 얘기들 이런 오해들은 거기서 다 풀어라 하는 얘기 샤틀 디플로마스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다 맞습니다. 중국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흔히 이제 저희들이 학자들도 그렇고 이 언론인들도 그렇고 글 쓸 때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한국이 균형 외교를 펼침으로써 실익을 제고해야 된다. 대충 이런 표현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데 가능하면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역량이 있습니까? 라는 걸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우리가 미국, 중국을 다 우리의 외교적인 카드로 쓰면서 미국 대미 정책을 할 때는 중국을 카드로 쓰고 대중국 정책을 할 때는 미국을 카드로 쓰고 자유자재를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아마 통일 한국이 되면은 아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만 지금의 이런 분단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북한과 중국 관계가 다시 옛날로 회복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저는 미련 갖지 말고 저는 교통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또 그 위협에 상대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믿을 만한 게 한미 동맹 하에서의 주한미군, 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간에서 청청하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오해를 사는 실입도 없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곤란하다. 미국, 중국이 한국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주는 그 상황은 한국과 한국의 배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카드는 역설적으로 북한이라고 저는. 우리가 중국에 기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이제 교역량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된 것은 오래됐습니다. 북한의 안보 외교 안보 차원에서는 북한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리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남북 간의 협력의 기반을 넓혀가는 그 노력의 그 폭만큼 한국이 중국에 의존할 수 있는 의존도는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희들이 대화도 재개해야 되고 관계를, 협력 관계를 확대해야 되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는 남북 간의 대화의 끈은 놓으면 안 된다. 그건 제가 외교관 생활할 때도 느꼈고 했습니다만 94년도에 93년에 이제 문제가 터졌고 94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에서 제네바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국 외교관들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고 난 얘기를 나와서 우리한테 디브리핑 해주기 전에는 그 안에서 미국, 북한 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몇 번 있었고 그걸 가지고도 또 이제 이쪽 저쪽에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남북 간의 대화는 상시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정부 간이든 민간이든지 꾸준히 계속돼요. 왜 그러냐? 현장에 정부에 있어 보면은 남북 간의 대화가 있는 한 모든 이 상황의 주도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주도권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장했는지 모르지만 한 남북 간의 대화가 계속되면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 러시아 국제에 있는 사회가 한국 외교부에 와가지고 디브리핑을 받고 취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외교적인 외교에 있어서 레버리지라는 게 많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 합니다만 영향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것만 해도 외교적인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게 남북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북한에 핵 위협이 있다, 실질적인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는 계속돼야 된다. 그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맨 안 되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러시아는 이제 푸틴이라는 게 스트롱 리더, 이게 극동 지역의 진출을